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유정 특집 세 번째 에피소드. 오늘은 그 유명한 종의 기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기원.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이미 읽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작품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저의 감상 혹은 뭐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평 위주로. 네. 일단 이 종의 기원을 쓰게 된 계기는 그 뭐 잘 아실 텐데 박한상이 좀 모티브가 됐어요. 네. 박한상, 그리고 아마 이 박한상 사건이 저거 뭐죠? 영화 중에 옛날에 누구예요? 설경구 나오는 거. 공공의 적. 공공의 적의 모티브기도 할 거예요, 아마. 거기서도 막 그 이성재 배우가 했던 그 악역 있잖아요. 천하의 나쁜 놈. 네. 그 이제 박한상이 94년에 이 사건이 94년에 있었던 사건이었네요. 보니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라는 질책에 격분해서 아버지를 50여 차례, 어머니를 40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어린 조카가 잠들어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해버렸었죠. 범행 후에는 아버지의 금고를 은밀한 곳에 감추고 부모의 장례식에서는 멀쩡한 얼굴로 여자친구와 시시덕거리고, 체포된 다음에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 거짓말로 일관해 세상의 공분을 샀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님이 나는 그의 정체가 궁금했다. 어떤 인간이기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저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 안에 무엇이 살고 있을까? 미치광이, 악마, 야수, 그것을 튀어나오게 만든 방아쇠는 무엇일까? 외부적 상황, 타고난 성격, 성장 과정에서 가해진 손상, 경쟁 사회가 빚어낸 비극, 아니면 인간이란 종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 이게 이제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9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2부 그 완전한 행복 이야기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역시 왜 이렇게까지? 우리 사이코패스의 내면이 궁금하지 않은데? 그 말 자체는 실제로도 굉장히 타당한 말이죠. 그쵸.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의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범죄자에게,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 네, 굉장히 당연한 비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이코패스의 내면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소설이 당연히 그렇게 안 쓰였지만 사이코패스를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안의 본성을, 제가 2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한 행복 때 이 극단적으로 몰아붙였을 때 비로소 딱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은 이걸 쓸 당시에 우리 본성 안에도 결국에는 그 숨겨진 다 폭력성과 악이 있다. 다만 이게 발현되느냐 안 발현되느냐, 방아쇠가 당겨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도 그게 불편하긴 했어요. 저도 이거 최근에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온 한 분은 변호사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제기한 문제가 이런 걸 사이코패스들이, 범죄자들이 읽고 따라한다고. 그래서 N번방이나 이런 관련된 이제 범죄자들이 막 내가 악마인데 멈추게 해서 감사,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게 이런 소설이 아니냐까지 얘기를 하셔서 저는 충분히 이런 서사의 위험성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변호하자면 전 문학의 윤리를 대는 걸 싫어해요. 문학은 자유로워야 된다. 물론 목적을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사이코패스를 이해하기 위한 책이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 문학에서 사이코패스를 다루든지 고전들만 봐도 성적인 게 얼마나 문란해요, 사실상. 그리고 윤리적인 게 막 깨지고. 근데 그 작품에 만약에 우리가 윤리성을 갖다 대는 순간 문학이나 예술에 저는 그 가능성이 많이 제한된다고 봐요. 전 읽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 또는 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키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책이 나와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들의 그런 감상이나 서평이나 비판이나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체득할 수 있는데, 전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 작품이나 유사한 제일 이제 오해를 많이 받는 호밀파트 파수꾼 같은 걸 읽어도 사실 그것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된 게 아니라 그런 서사를 걔네들이 이용한 거다. 그리고 저는 정윤정 작가님의 이제 작품을 이제 어느덧 몇 작품을 읽게 됐을 때 깨달은 건 이거 그대로 옹호하는 작품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했고요. 저는 다만 이런 것을 범죄자들이 이용하게 만드는 매체가 문제인 거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종의 교훈을 통해서는, 그리고 완전한 행복도 비슷한데, 제발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이루려고 했던 행복, 가정, 부모와 자식의 사랑 같은 추상적인 그런 관계, 또는 추상적이지 아닐지 몰라도 그거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비극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사실 놓여져 있는 사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책들이 질문이나 아니면은 질문을 제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가족이 그렇게 완벽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돈독한 걸까? 또는 누군가를 입양한다는 건 항상 고귀한 일일까? 를 질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다시 읽게 할 수 있다. 물론 이 자체는 위험성은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이 책이나 이런 맥락들, 고전에서는 자살하는 얘기, 살해하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잘라낼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네. 물론 이런 서사를 제발 기자님들 악용하지 마시길. 네. 전 기자들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사실. 그거는 이제 한국 사회는 디폴트 값으로 가야 돼요. 네. 우리가 걸러야지. 네, 기레기. 네. 뭐 꼭 그리고 기자 개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 언론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네. 그걸 읽는 저의 문제이기도 한데 진짜 이런 식의 서사를 부여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도 사실 정유정 작가님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입을 안 됐으면 요즘 그렇잖아요. 어지간한 끝판왕은 다 사이코패스잖아요. 질려.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사이코패스 엄청 너무 많거든요. 많아. 논란이 안 되잖아요. 그냥 헛웃음 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 보면 나 진짜 재밌는 게 보지 않거든요. 가끔 채널을 돌리다가 재방송이 엄청 많이 나와요. 돌리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돌릴 때마다 모든 출연자들의 눈에 다 핏발이 돼 있어. 출혈 직전.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정말 이럴 것 같아라고 하니까 그게 두렵고 불편한 거잖아요. 진짜 작가님이 잘 쓰셨다. 미친 글발을 보여주신 거죠. 네. 저는 이런 작품들이 하는 역할이 전 반드시 있는 게, 전 인간 본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역할로서는 정말 최고죠. 우리 안에 그런 악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자식, 우리의 부모일 수 있다. 나일 수 있고. 이렇게 너무 바라보고. 구마 이야기 언제예요? 구마 이야기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책 감상 위주로 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책을 당연히 범죄 소설로 읽고 막 이런 식으로 읽으면 불편한 게 있는데, 제가 좀 발견한 건 좀 달랐어요. 왜냐면 문보영 작가님이 인정한 평론가. 잠깐만, 그러지 마요. 여러분, 프롤로그에 모든 게 담겨져 있긴 합니다. 정유정 작가님이 저희가 앞선 이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카톨릭 배경이 있으세요. 맞죠. 그리고 이 작품 사실 저는 여러 맥락이 있는데 우선 도발적이고요. 종교적으로 전 봅니다. 이 작품 저는 범죄 소설로 거의 읽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사용한 툴이다. 여러분, 그 프롤로그 맨 첫 문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첫 문장이죠. 내가 읽을래요. 네. 제가 읽을래요. 네. 태양이 은빛으로 탔다. 끝. 전 여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 여러분, 태양이 은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 프롤로그에서 무슨 사건이 펼쳐지냐면 골드에 가깝지. 네, 골드 또는 레드 갑자기.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작품을 잘 보시면요, 카톨릭에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세례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례 또는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진이라는 우리가 아는 이 범죄자, 이 사이코패스가 성찬을 못 먹고요, 쓰러지는 사건이 펼쳐져요. 근데 그 사건은 이제 아무도 제대로 이제 안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부 아무도 제대로 안 본다 할 때 그 눈빛이 어둠 속의 부름. 이거 범죄 영화에서 어둠 속의 부름? 부름이에요. 누가 부른 거잖아요. 전 이거 그래서 자, 그 다음 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1부의 첫 문장, 피냄새가 잠을 깨웠다. 이거 뱀파이어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계속 정유정 작가님 까는 게 고딕 배경의 종교 소설 느낌 너무 강한 거예요. 아하. 이거 뱀파이어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피냄새, 사이코패스 피냄새 이렇게 안 맡아요. 무슨 걔네들은 그냥 범죄자로 보통 묘사가 되는데 그렇지. 피냄새 그리고 코가 아니라 온몸이 빨아들인 듯한 냄새였다. 그리고 막 손톱에 낀 그 피 묘사 이런 것들이 저는 도리어 그 얘가 약간 자각을 못 하거든요. 처음에 내가 어젯밤 뭐 했지? 맞아. 이게 여러분 무슨 이거 무슨 치매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묘사가 아니라 이거는 마치 자기가 빙의된 것처럼 묘사가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롤로그에서 결국에 태양이 은빛으로 탔다. 그리고 결국에 이 사람은 그 성찬을 참여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구마라는 행위 또는 퇴마라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카톨릭에서 그런 행위를 할 때 성수 뿌리고 특정 룰이 있어요. 태양에 노출될 수 없고 그들은 그 다음에 성찬에 당연히 참여할 수 없고 성수 관련된 종교 관련된 거랑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이코패스로 나오는 유진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종교적이고 그리고 얘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도 밤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래서 어떻게 읽기냐면 저는 이거 약간 구마 이야기 또는 빙의된 자의 이야기로 읽히면서 고딕 소설로 도리어 다가왔어요. 고딕도 보면은 특정 장소를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보통 집에서 자꾸 사건이 펼쳐져요. 부엌, 이렇게 서고, 서재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리고 주로 활동 시간이 밤인데 낮에 아침이나 낮에 깨면은 그 밤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작품을 범죄 소설로 읽기보다는 이 악 또는 이 악마라는 맥락을 약간 고딕풍의 구마 소설로서 작가님이 만드신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초반부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그런 맥락들이 나와서 저는 이 책을 범죄물로 읽으면 그 질문밖에 안 생겨요. 왜 1인칭을 부여하냐. 근데 저는 고딕 소설 좋아하시면 고딕풍으로도 충분히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 책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요. 짠 바람을 타고 피냄새가 훅 밀려왔다. 저는 이거 그 중간의 내용들만 딱 빼면은 완전히 뱀파이어 물에다가 주변을 다루고 있는 거는 성물들이 자꾸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네, 다시 읽을 수 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제이님이 빙의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유진이라는 이 사이코패스가 책임이 없고 빙의된 어떤 악이 존재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고딕 소설의 프레임을 가져왔다. 그쵸, 네. 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책을 제발 흥미로운데? 네, 범죄물로만 읽었을 땐 당연히 그 질문밖에 안 생기는데 그러네. 저는 왜 이 장르를 지금까지 그렇게만 봤죠? 표정 봐. 더 고딕스러운데? 그랬을 때도 재밌어요. 근데 약간 납득이 돼서 네. 이게 더 속상한데? 여러분 피냄새를 맡다? 밤에 활동하는데 낮에 기억을 못한다? 그리고 태양이 은빛으로 탔다. 저는 이거 정유정 작가님이 제가 아직 인터뷰에서 찾진 못했지만 확실히 고딕 영향이다. 그러면 이걸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이 절대 막 앞서 붉은 피는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범죄자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 장르가 범죄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우리는 안 했을까. 전 이게 도리어 뱀파이어 느낌이 더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고딕, 구마 이런 주제가 더 섞여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득이 돼서 약간 속상. 네. 네. 뭐 들으시는 분들도 네 듣고 재밌으시면 좀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제이님을 욕하셔도 되고. 네, 욕하셔도 됩니다. 아, 농담이고요. 네, 87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나는 그 옆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리고 책상 안쪽에 놓인 성모 마리아를 내려다보았다. 여러분, 이렇게도 봐도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결국에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만 더 플러스하면 이게 재미난 게 보통 고딕 또는 구마소설 또는 퇴마소설에서는 종교가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종교가 약간 더 배경에 있고요. 도리어 자기가 그렇게 증오했던 엄마와 이모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약이 사실은 좋은 약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 시키는 그 악이 못 나오게.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고전적인 구마 또는 퇴마소설에서는 종교가 중심에 있다면 지금 의학, 과학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정유정 작가님이 아까 정유정 작가님의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는 종교를 그렇게까지 신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진화론자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더 과학적인 걸 믿는다라는 맥락이 있다면 저는 이런 걸로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에서 지금 조현병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합리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고딕을 다 가져와 놓고 그렇지만 성모 마리아 막 이런 게 등장을 해요. 은빛 태양 다 등장을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 악을 결국에 지금까지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건 약이었다. 좋네요. 그러니까 약 먹어라.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읽다가
말았거든요. 또 읽기 싫어 이미 해가지고. 읽으셨으니까. 예. 근데 또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할 만큼 뭐 이북으로 보신다면 저는 재밌는 마리아. 해석입니다. 마리아. 찬가 막 이건 완전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종교 소설에 더 가깝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저는 왜 정유정을 읽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7년의 밤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화계에서 굉장히 탐을 냈대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실. 진짜 영화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그렇고 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읽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작품이 영화로 돼 있는데 하나는 내 인생의 내 심장을 쏴라. 그 정신병을 탈출하는 그 두 청년의 이야기. 네, 그 작품은 이제 봤습니다만 네, 여기서 제가 그 영화 이야기를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네. 안타깝죠. 네, 근데 작가님은 약간 이제 뭐 조크도 담겨 있는 거긴 하지만 잘 보셨대요. 그리고 두 주인공이 얼마나 훈훈하냐. 나는 그걸로도 만족한다. 만족도가 되게. 네. 근데 어쨌든 자기 작품으로 영상화 시켰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7년의 밤을 보니까 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던 거는 왜 이렇게 영화를 못 만들까? 네. 저는 이게 사실 정유정 작가의 책을 읽는 매력, 사람들이 읽는 그 이유와 맞닿아 있다 생각해요. 그 밀도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시체가 있으면 여기 시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게으른 작가래요. 읽는 독자한테 시체를 안겨줘야 뭔지 알겠죠? 보고 싶은데. 이해가 됐죠? 근데 거기서 그럼 그 시체를 안겨주기 위한 그 모든 문장과 상황들을 소설로 읽는 것과 특히 정유정이 쓴 글로 읽는 것과 영화에 이미 그냥 딱 비춰져 버리는 제공되는 그걸로는 그쵸. 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밀도를. 혹시 종혜기원 영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28은 28. 드라마로 됩니다. 드라마로. 그러니까 그래서 드라마에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밀도를 담아낼 수 있어. 아니면 내레이션 화자를 등장시켜버리든지 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7년의 밤도 왜 안 됐냐면, 그러니까 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2시간의 러닝타임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밀도를. 그러니까 실제로 7년의 밤도 이 전체 뭐 영화 할 때 당연한 이야기인 거긴 한데 덜어내게 되잖아요. 영화는 당연히. 밀도를 담는 것은커녕 덜어내버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취사 선택이지만 영화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아들과 그 조력자인 그 삼촌의 이야기는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 클로이 자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마블이 이터널스의 감독을 맡겼잖아요. 그럼 자기 주관대로 이제 하게 하는데 제가 그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 살인자의 기억법인데 정말 싫어하는 영화가 살인자의 기억법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중성을 이제 이게 잘 떠야 되니까 영화가 너무 각본을 허술하게 짠 거죠. 그러니까 그 밀도를 구현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라이트하게 가려고 내용들 다 빼고 좀 간단하게 만들고 여주 예쁜 이제 아이돌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망해버렸거든요, 저는. 근데 그 작품하고 비교를 하면 저는 클로이 자오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작품이 만약에 종이기원 영화화 된다, 그럼 저는 물론 소설책만큼은 아니어도 견주게 되려면 첫 번째, 약간 독립영화든지 자기 개성이 확고한 감독한테 완전히 컨트롤을 줄 것. 둘, 종교 관련 감수를 받을 것. 그 다음에 셋, 음악을 잘 사용하면 전 이거 구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 만약에 종의 기원도 똑같은데 이거 만약에 그냥 대중성 확보하려고 사이코패스 범죄물로 만들잖아요. 그럼 치졸해줘요. 앞장면 넣어줘야 돼요. 성가곡 부르면서 미카엘, 유진 부르고 성찬에 있는 그 카톨릭의 그 예배와 미사의 장면들이 구현이 되는 거에 신경을 쓰면서 담아냈을 때는 차라리 소설에서 사람들이 이입하지 못했던 장면에 부각도 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작품도 만약에 영화화 됐는데 대중성을 노린다, 그럼 저는 이 밀도도 뭐고 다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쪽이어서 한번 개성 있는 영화 감독에게 이걸 좀 정권을 맡기고 그 다음에 종교 관련돼서 신경을 쓰면서 검수를 받고 그리고 영화 음악에 신경을 쓰면 종의 기원을 좀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안 돼요?
종이기원이 연극으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아. 그럼 그 연극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연극은 좀 뭔가 어울리긴 하네요. 네. 그죠? 그 그렇죠. 어떤 아파트라는 한 공간 안에서 다 네.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밀도, 몰입 이게 이제 바로 정유정을 읽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페이지 생각이 터너. 들고 28은 드라마로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또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언제 혹시 나오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원래는 영화판권으로 막 이야기 되다가 최근에 제가 본 거에서는 이게 드라마로 지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살인자의 기억법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원작을 모르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의외로 괜찮다고 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영화화를 성공했다고 한다는.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영화화는 이게 좀 뭐랄까 조금 그 자체의 어떤 고유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원작을 토대로 한 영화도 원작에 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로 오리지널리티가, 그러니까 영화의 그 관건은 오리지널리티예요. 영화로서의. 아예 독립적으로. 네, 그럼요. 마치 마블처럼. 그게 오리지널리티가 구현됐다? 그거는 진짜 훌륭한 영화인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구현했냐 하지 않았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영화는. 드라마도 물론 마찬가지겠고 연극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한 감독이 진짜 탁월한 감독인 거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진짜 그럼 얼마나 대단한 감독입니까? 살인의 추억도 사실 원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원작을 이제 뭐 그냥 뛰어넘어 버린 작품이 됐으니까. 네. 아무튼 참 이 요즘에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원소스 멀티유즈의 시대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 네, 할 얘기가 참 많은 주제긴 합니다. 네, 오늘 잠깐만. 잠깐만. 할 얘기 좀 남았어요? 하세요. 네. 저는 그래서 정유정 작가님은 네. 다시 읽고 다시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깨달은 건 생각보다 뻔하지 않다. 그럼요. 만약에 저 같은 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종이경 그냥 읽으면 그냥 사이코패스에게 이입한 1인칭 작품이잖아요. 근데 조금 그런 사전 정보에 너무 매이지 않고 좀 더 장르적으로 한번 설정해 놓고 또는 그냥 한번 열린 태도로 읽어도 충분히 건질 게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그런 의미에서 정유정 작가님은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계시고 계속 나아가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에 빨리 여러분도 구매하셔서 완전한 행복도 좋으니까 종이기원도 좋고 이미 뭐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네. 네. 그 독서 모임 한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설로 독서 모임 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러니까 좀 논쟁점이 있는 좀 이런 뜨거운 소설들을 가지고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독서 모임에서는 에세이보단, 왜냐면 에세이는 이미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여서 그걸 또 독서 모임 하면 또 사람 얘기했다 끝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사실 서사를 사랑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종이기원도 너무 뭐 우리가 영화 보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듯이.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3편에 걸쳐서 정유정 작가님 특집 저희가 이렇게 해봤고요. 들으신 분도 어떤지 모르겠네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반응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힘이 되고, 네,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